TV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당정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대체한 것 역시 그 때문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흉기 난동 사건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현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란히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모두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8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죠. 문제는 여야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여야는 서로를 향한 날선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의 한 횟집을 찾아가 회 먹는 게 왜 이슈가 돼야 하느냐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퇴행의 시대로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걸까요?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한 법안 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은 총 1216건으로 전체 법안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17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조차 제각기 발의하면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오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민생 앞에 여야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협치가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치권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긴축 재정의 방점이 또 찍혔네요. 네, 내년도 예산이 총 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네.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인데요. 내년도 총 수입은 총 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 1천억 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고요.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증액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확정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또 전 정권을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 네.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치수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보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히 해 홍수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 하천 준설 및 정비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증액을 하는 거 그 비율을 줄인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정반대로 지금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예산을 또 늘린 분야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늘린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 발표에서 이른바 예산 구조조정, R&D 분야 등의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예. 말씀하신 이제 늘렸다는 쪽에 대해서는 좀 노인이라든지 약자 복지 등의 부분인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생계급여 지급액을 21만 3천 원 인상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특히 이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19만 6천 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1:1 전담 돌봄 서비스 제공, 한부모 양육비 선정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 수당 인상 등도 전에 없던 혜택이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이 기재부 자료를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5조 8천억에서 내년도 6조 3천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1만 5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최중증 활동지원 대상을 6천 명에서 1만 명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 같이 담겼습니다. 또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 명에 168억 원을 들여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처음 실시가 되게 되고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양육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3만 2천 명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예산 1조 원 넘게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3.9% 약 8천억 가량 증가한 20조 5천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으로 그 전체 규모 60조 6천억 원 대비를 하면 네. 이제 올해 본 예산이 55조 8천억이니까 그거보다 약 8.8% 증가한 규모.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네. 이 중에 SOC가 20조 5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이 이제 3.9% 증가됐고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40조 1천억 원으로 이제 국토부 예산에서 11.5% 늘어났습니다. 또 홍수 대응체계 개편에 6.3조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벌이는 등 국가하천 정비 예산 6,627억 원을 반영했고 하천 유지 보수 예산은 정비 예산과 별도로 2,614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을 많이 늘린다. 지역 이제 민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글쎄 이거 일단 아무래도 그런 지역 선심성 예산 이제 그런 것이 포함이 됐는지는 아마 국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오늘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 중에는 이제 홍수 대응 체계 개편이라든지 준설 작업을 벌였다. 이것이 사실상 제2의 4대강 사업 아니냐, 4대강 후속성 어떤 사업 아니냐. 아, 그것도 또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줄인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국책 사업인 새마을금 개발 사업 예산 이것도 크게 줄었다고요. 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관련 예산 부처 반영액은 원래 이제 부처에서 편성을 할 때 6,266억 원이었는데 예.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1,479억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 원이 삭감된 게 아니라 원래 6,600억 넘었다가 5천억이 넘게 준 그렇죠. 거예요. 5천억 넘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부처 반영액이 1,191억 원이었는데 정부안에는 334억 원만 담겼고요. 또 최근 일부 공차 입찰을 진행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에서 66억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에서 438
18억으로 뭐 각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된 건데요. 네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오늘 보도자료에 뭐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뭐 비상식적 결정이다, 불통심사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겨냥한 이례적인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전북도는 재정당국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 사업과 전북도에 돌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이미 사실 예고가 돼 있던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R&D 예산 대폭 삭감한 것 이걸 두고 과학계도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R&D에서는 이제 올해 31.1조 원에서 내년도 편성액이 25.9조 원으로 아예 순감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2018년 이후에 매년 증가해서 연평균 증가율이 10.9%에 달했다가 뭐 이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이제 그 거의 처음이다시피 합니다. 네. 이에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R&D 예산 삭감은 이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없다,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약자 복지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이나 국가 기본 질서를 지키는 안보 법치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그렇다면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하고 R&D 예산에도 그동안 국가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계 반응은 또 어떤지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크게 늘었네요. 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그 예산안에 따르면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380억 원으로 올해 5,281억 원보다 약 40% 늘어났습니다. 이 중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6,804억 원이 배정됐고요. 네. 해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576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 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문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 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했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간 수입은 거덜나고 있고 약속한 재정 준칙은 지키지도 않았다. 또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 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R&D 예산 축소에 대해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연찬회 참석 발언 등을 보면 사실상 뭐 야당에 대해서 뭐 거의 선전포고를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게다가 내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윤 대통령 발언 배경에도 뭐 그런 점이 작용했을 걸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 간의 어떤 대립 국면이 작년보다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 예산안 통과가 12월 24일에 되면서 네. 이제 원래 12월 2일이 법정 기한이니까 무려 22일을 넘기면서 이때가 역대 최장 지각 기록,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그 예산 통과 시점이 늘어졌었는데. 네. 뭐 올해도 뭐 아직 뭐 전망하긴 이릅니다만 뭐 심사가 지금 아직 진행이 되기 전이지만 올해도 뭐 그 정도까지 가거나 뭐 심지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치권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1박 2일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 마무리됐는데 마지막에 결의문을 채택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연찬회 마무리 순서에서 네. 가짜뉴스 괴담 등에 강력 대응하되 민생을 우선으로 한다. 또 경제원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활동에 매진한다. 연금 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과 정부 국정과제 입법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워크숍에서 결의안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도 오늘 워크숍 결의문에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제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을 지키겠다. 또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또 윤석열 정권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입법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야 모두 뭐 결의문은 뭐 다 이제 정기국회 대행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점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더 이제 언론이나 이제 한간의 시선이 향했던 부분은 뭐
정기국회 대응이라기보다는 여야 모두의 이제 총선 대책 부분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수도권 이기론을 놓고 당 지도부 및 용산 그 대통령실과 비주류 의원들 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감지가 됐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좀 옥신각신하면서 뭐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어떤 총선 대비를 놓고 이제 마련된 워크숍도 연찬회였는데 뭐 당 내부의 이견이 좀 노정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참석해서 한 발언, 뭐 동영상으로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던데 적지 않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그러니까 어제 그 국민의힘 연찬회 그 만찬 자리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좀 상당히 내용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정부와 야당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또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강경한 대화 기조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면서 야당을 겨냥해서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부터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이념과 관련해서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이 기존의 어떤 당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안보, 군 공안기관 등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법 집행기관, 우리의 경제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니 정말 표도 안 나오고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데 벌써 1년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 이렇게 그 국정 운영을 자평하면서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정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이렇게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이전 정부 비판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네. 망하기 전의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니 아주 형편없다 하면서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소수당 아닙니까? 과반 의석도 못 갖고 있는 정당인데 좀 그 국회 예산심사도 그렇고 국감 때 민주당하고 실용적인 인식을 갖고 협상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당연히 정기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해야 되고요. 예산심사 해야 되고 네. 뭐 물론 내년에 총선을 뭐 치르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지금 민주당이 과반 뭐 거의 5분의 3 가까이를 네.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상 야당을 지칭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 적절하느냐.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고 뭐 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반응이 없진 않은데요. 다만 뭐 당 지도부는 뭐 윤 대통령에게 최대한 이제 코드를 맞췄습니다. 뭐 윤재욱 원내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네. 이 뛰어난 의전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것을 총선 승리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야당하고 협상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 지 6살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매일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고요? 네,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정부 1일 브리핑에서 현지 IAEA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이라든지 방류 이후 발생한 통계 등에 대해 계속 회의하면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네. 이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매일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다만 이 전문가들이 보내온 것 중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다. 뭐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브리핑 때 말씀드릴 것이다 라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 외교적 갈등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네, 중국은
중국, 일본 뭐 양측 모두 거의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비난전을 주고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이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할 일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방류를 계기로 중국 내에선 반일 감정이 나날이 확산하고 있는데 네. 뭐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일본 관광 예약이 급감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가 일본 각지에 쇄도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 또 중국을 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사실상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즉시 철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제가 우리 국권을 강탈한 경술 국치일인 오늘 홍범도 장군 흉상 둘러싼 논란 계속 이어졌네요. 네, 특히 오늘 뭐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사실상 뭐 기자들과 대변인 간에 뭐 설전이 뭐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뭐 대변인이 일대다로 뭐 아주 그 집중 공격을 당하는 뭐 그런 모양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뭐 기자들이 한 질문 내용도 뭐 상당히 수위가 높았는데 내용을 네. 보면 뭐 어제 대변인이 흉상 이전이 육사 캠퍼스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계획이 어떤 경위로 작성된 건지 밝혀달라. 만약 이 계획이 육사 교장 지시로 육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면 국방부 검찰단이 육사 교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방부 생각은 어떠냐? 이게 기자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예. 뭐 그 이후에도 자유시 참편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국방부가 명시적으로 써놨는데 예. 공식 자료에는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판단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또 김일성이 태어나기 전에 활동한 걸 빨치선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하냐. 뭐 대변인 면전에서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어제 국방부가 해명 자료로 이 뭐 홍범도 장군은 뭐 공산당 가입 활동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육사의 동상을 두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낸 데 대한 반발인 셈인데요. 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뭐 유승민, 홍준표, 김태흠 뭐 등 이제 광역단체장 또 비주류 중진들에 이어서 뭐 친윤계인 뭐 김병민, 김근식, 장예찬 등의 정치인도 뭐 홍범도 장군 동상은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론이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를 밝힌 바가 있고요. 예. 오늘 안철수 의원은 워크숍 이후 SNS에 쓴 글에서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정부가 최근에 인연 공세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날선 질문을 하는 거를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따져 물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기자들이 그걸 대신 질문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국가본부는 홍범도 장군 서문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에 대해 중복으로 서운된 건국 훈장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선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무법 4조에 어긋난다는 게 이 보훈부가 내세운 명분인데요. 보훈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국 훈장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두 독립유공자를 격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독립유공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과거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만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돼 있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 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것이 지금 뭐 가장 최근에 크게 불거진 의혹인데요. 네. 오늘 이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을 시인하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주옥산, 주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 내역을 자신에 포함시켰다면서 결과적으로 세부적 시행령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 공직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1980년대 부산에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 다 맞게 다 행동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이른바 성범죄자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감형을
보상을 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이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고 이 후보자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부터 인사청문회 열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은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최원정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어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지만 서현역 이후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왜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피해 망상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망상이 있다라는 사실은 뭐 논쟁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의 이제 정신병력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뭐 지금 질병이 있는 상태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범행 당시에 사실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범행 당시에 정신 착란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범행 당시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지금 뭐 차량을 이용해서 또 흉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살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류의 이제 고의적인 행위를 뭐 입증함에 있어서는 뭐 지금 전혀 어려움이 없다. 책임 능력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범행을 저지를 때는 그거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이제 판단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뭐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지금 같은 상황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지금 흉기 난동 사건들과 연관이 맺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글은 대부분 10대, 20대들이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입건된 사건이 지금 500건을 넘는 것 같은데 그중에 구속이 되는 그 일들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몇십 건 정도가 지금 뭐 상당히 혐의가 있다 하여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나머지 그러면은 90%는 대체 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느냐. 뭐 아시다시피 그중에 반이 10대들이 장난으로 올리거나 또 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현상이 한편으로는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중에 일부가 흉기 난동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살인 예고를 올렸던 케이스 중에 실제로 흉기 난동으로 이어져서 살상 뭐 사람들이 다치거나 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나머지 흉기 난동 사건들은 어떤 거냐? 그 흉기 난동 사건은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사건들이에요.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의 평균 연령을 보면 뭐 30대 이상,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훨씬 다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하고 지금 기존에 뭐 술 한잔 마시고 이제 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그런 류의 예. 사건들까지 포함하여 예. 그들은 또 다른 이제 기존에 있던 사건들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은 지금 주치자들에 의한 흉기 난동도 일반 살인 예고에 따른 뭐 흉기 난동인 것처럼 지금 오인이 돼서 예. 공포나 불안이 좀 약간 과장되어서 인지되는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이 부분을 분석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면 이제 정신질환자들 중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흉기를 들고 이제 공공장소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 기존의 주치자들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그런 이제 사건들 나름대로의 대안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몰아가지고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으로 둘이 뭉실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사회적인 불안만 이제 뭐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보도를 접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유달리 살인 사건이 더 늘어났느냐 그거는 지금 그런 통계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구 10만 명당 결과적으로는 뭐 2명이 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숫자의 살인 발생률을 갖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일부 사건, 예를 들자면 조선 사건이나 지금 서현역 사건 같은 것들이 예. 사실은 지금 영상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뭐 사실은 보도의 지침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전에 이미 영상이 다 온라인상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재편집이 돼가지고 지금 쇼트폼 상태로도 지금 막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어서 네. 문제는 사건은 기껏해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희귀한 사건들인데 영상은 뭐 너무 뭐 이렇게 클릭만 몇 번 하면 그 영상들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의 불안은 일단은 굉장히 많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각이 되니까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나 공포가 실존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과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한 치안의 노력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객관적인 어떤 발생률에 비해서는 좀 지금 과도하다 하는 것도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흉악범죄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코로나19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면 접촉이 부재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공공장소로 나오지 못하게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뭐 실내에서 집안에서 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립되어서 그게 사실은 해소되지 않은 채 억눌려 있었던 부분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대면 사회가 되면서 네. 그리고는 또 계절이 중요하거든요. 계절이 뭐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는 이제 봄과 여름 이런 이제 시즌을 거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야외 활동 끝에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지금 그전에는 사실 쉽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불안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사회나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면 사회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아마도 이제 외로운 늑대형 테러 같은 게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예견을 한편으로는 하셨더랬고요. 다 연구자들이. 예. 우리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제 1년에 지금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도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누적돼 있던 문제가 뭐 일시적으로 지금 외연화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상당 부분 좀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설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한편으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흉악범만 따로 수감시킬 수 있는 교도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가석방 없는 뭐 그 종신형을 만들겠다거나 뭐 이런 대책을 내놓거나 뭐 최근에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뭐 경찰 특공대를 다중 밀집 시설에 배치를 한다거나 뭐 장갑차를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좀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일본이나 미국의 선례로 보면 예. 사실은 초기에 이런 문제는 다 이제 아주 이 핵가족화 뭐 어떤 이 고립된 이런 그 인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어느 사회나 사실은 산업화가 되면서 다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초기 단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범죄 일반화된 형태로 뿌리를 내리는 뭐 그런 과정이냐 아니면 중단을 시킬 뭐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느냐 이런 네. 어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처음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총기 통제를 못해서 오늘날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980년대에 총기 통제를 했었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총기 난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날 이유가 사실 없을 텐데 네. 그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뭐 경우가 일본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뭐 예. 소위 도리마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날은 사실 하루에도 몇 건씩 도리마 사건 비슷한 뭐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이런 폭력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지금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집중적으로 형사 정책적으로 엄벌주의 내지는 뭐 치안력 강화가 필요한 건 맞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통계를 잘 봐야 됩니다. 사건 수 같은 거를. 예. 이렇게 엄벌주의로 이제 대응을 했더니 지금 살인 예고글이 3주 전부터 일주일치씩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면 경찰서에 입건되는 숫자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이 단추를 잠궈 나가는 게 올바른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네. 얘기는 지금 형사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맞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영원히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사실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예. 지금 살인 예고글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는 사실 모든 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근본적으로 뭐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지금 민생 치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하겠다거나 아니면 의경제 부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민생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좀 어떻게 국민들의 안심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치안을 좀 더 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뭐 그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건 아무리 해도 뭐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그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도 그것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사회의 니즈거든요.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네네. 이런 그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치안을 강화하는 건 틀림없이 이제 뭐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꼭 경찰력만 동원되는 게 다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사실 지역의 안전은 자치단체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지자체마다 이제 그 뭐 여건에 따라 가지고 뭐 사람의 인구 밀도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뭐
민생 치안을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 활동으로 커버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CTV를 다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들여서 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지자체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뭐 이번 주는 좀 씁쓸한 주제들로 가득하다. 일단은 좀 이렇게 어떤 게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오염수, 방사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전반을 다 차지하고 국민들의 있습니다. 관심이 크다. 네, 맞습니다. 예. 1위 분야가 환경 분야고요. 예. 키워드 방사능인데요.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해양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28일 첫 공개된 검사 지도에서는 어쨌든 긴급 방사능 결과를 했었을 때 첫 번째 검사이긴 했는데요. 뭐 안전한 수준이다 정부가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방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 기사들이 특히나 이번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갈치 시장에도 이렇게 손님 없는 거 처음이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반응도 뭐 제각각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두렵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뭐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갈린다라는 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주도에서도 이제 지역 방송국들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안내를 좀 더 쉽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이런 정보 확인하려면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서너 차례 클릭해서 또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파일 내려받아야 되고 또 일부 수요 위판정에서 검사한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검사에 대한 결과라도 좀 잘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뭐 충남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시장 이런 곳들에서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나온 날에 실제로 이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의견들은 기자회견 할 때 우리가 뭐 데이터 실시간 감시하겠다, 뭐 모니터링 하겠다, 뭐 실시간 데이터 제공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런 도의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불안감 그리고 왜 이 불안감을 뭐 우리 정부가 방어해 주느냐, 일본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한 통신사가 보도한 걸 보면 수산물 축제 홍보하는 축제에는 뭐 그 시민들이 부족했다. 별로 뭐 타격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진실인지 좀 그러니까요. 헷갈리기도 해요. 네. 자, 이유 주제도 역시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정치 분야의 국제 영역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돌, 계란, 투척, 불매운동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 내 반일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일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 식당의 중국 주인이죠. 이 주인이 뭐 자기 가게를 스스로 부수기도 하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과 계란까지 날라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또 SNS로 국가번호 81로 시작하는 일본인데 일본의 국제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는 영상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무작위뿐만 아니라 니혼게이제 신문에 나온 건데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요. 24일부터 27일 나흘간 이 중국발로 보이는 항의 전화를 6,000건 이상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 후쿠시마 시가 또 본청사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해외에서 발신된 의심스러운 전화 770건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 국가번호인 86으로 시작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온라인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독려 글들 잇따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일본 단체 관광 예약 취소하는 현상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외무성은 뭐 중국에 머물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 대상으로 말과 행동 조심해달라 이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중국발 항의 전화 또 뭐 대사관 및 일본인 학교 등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해서 중국 측에 항의하면서 대응을 촉구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 아니 나 일본에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화에 대해서 이제 빗발친 뭐 이런 경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걸려오거나 네네. 항의했던 걸 우리가 당했던 경험도 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이번에 또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입물 전면 중단에 대해서 네. 우리 수산업자 지키겠다. 이러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가리비 등 해산물 메뉴에 추가하는 등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도 했고요. 또 일본에서 정부 차원의 일본 수산업자 지원 방안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일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좀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네. 대만의 이제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미량 방사능 원소가 유익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제 셰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 3.11 대지진 이후 세계가 방사능 문제에 민감했는데 실제로 뭐 미량의 방사선 원소가 신체에 유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사능 원소가 신체 유익하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제 셰장팅 대표가 오염수 몇 잔 마셔서 국민 안심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거세지자 본인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뭐 처리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계속 이게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 키워드가 있어요? 네, 정당 분야의 키워드 자체가 이제 망하기 전 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발언 때문인데요. 예. 국가를 기업에 비유하면서 이제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아주 형편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기업에 자금도 없는데 사람들은 많이 채용해서 뭐 직원 숫자도 많고 버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 대해서 망하기 전 기업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체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 키워드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싸움 말고 좀 비전을 좀 보여줘라라는 얘기. 또 하나는 대통령의 좀 언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나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의견이 있지만 하나의 나라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고 해야 되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의 마음이다라는 걸 좋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된다. 후보 대통령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네. 좀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요. 사회 분야의 교육 영역. 또 여기도 두 개의 키워드인데 그중에 하나가 또 급식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수산물 소비 대책으로 뭐 정부가 단체 급식에 수산물 확대하는 방안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학교 급식에도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학부모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육부가 지금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산물과 관련된 민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부에 넣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급식 어떻게 되냐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몇몇 부모님들은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나라는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 난감한 입장인 게 네. 왜냐하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또 수입과 유통은 식약처가 담당하다 보니까 예. 이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입장은 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안전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 대폭 늘리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검사 횟수가 늘어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견본에 국한되고 사후 검사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체적인 전수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 2021년 3월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서 쓰이지는 않고는 있지만 수산물 자체에 대한 불신물이 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산물을 아예 최소화하거나 국내산을 또 냉동 가공품만 쓰는 뭐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목소리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워드 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네, 이거 다음 달 4일이죠. 이제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구제를 맞아서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학교는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 뭐 이런 키워드가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네. 뭐 휴업 방침을 철회하거나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이제 뭐 맞부모님,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은 네네. 이거 좀 확실히 확정을 해줘야 뭐 예를 들면 방안을 이제 만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갈등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제는요? 4위 분야도 산업 분야이고 에너지 영역이고 이 역시 일본 도쿄입니다. 네. 이제 폐로를 위한 핵연료본 파편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 지금 이 폐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연료봉을 이게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해외 언론들에게 방류 관련 설비들을 공개를 했어요. 도쿄전력이. 예. 근데 일부 공개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방사능 잔해 처리에 대한 고심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마이니치 신문 정치 분야를 지닌 야마다 다카오 편집위원이 칼럼을 하나 냈는데 원전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처리수가 30-40년 걸린다고는 하지만 이 녹아내리는 연료 파편의 실태조차 못 잡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 없다. 차라리 뭐 오염수 처리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뭐 이른바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그렇죠.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구조물하고 같이 막 이렇게 묻어있는 데브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꺼내야지 오염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네. 꺼내는 걸 몇 년 동안 꺼낼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황. 로봇도 지금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예. 자, 5위 주제는 뭡니까? 5위 분야는 경제 분야고요. 고금리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고금리가 길어지니까 회사들이 회사채도 줄이고 은행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고금리가 계속 길어지니까 뭔가 채권을 재발행하는 차환 타이밍도 놓쳤고 그 부분에서 은행 대출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졌을 때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나왔는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거의 7%까지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리가 더 올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납입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50년이면은 원금보다도 이자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영끌을 좀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담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지불할 때도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는 내일 밤에 그치겠고 충청과 호남 지방 모레 새벽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주로 남부지방,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권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와 경북 서부에는 150mm 이상, 충청권에는 최대 100mm, 수도권에는 5에서 4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겸 부산, 제주 26도 등 오늘 밤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부산 29도, 제주 28도, 대구 27도, 서울, 인천, 광주 26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2.6도, 강수량 54.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신문을 다 함께 구독하다 보면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최근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신문들이 이념과 당파적 지향을 떠나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의 역사 지우기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사흘 뒤면 발생 100년이 되는 간토 대학살이었습니다. 간토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8시 58분 일본 수도권인 간토 지방을 강타한 규모 7.9의 대지진을 말합니다. 사망 행방불명이 10만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드라마 파친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진 발생 직후 조선인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장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장면보다 현실은 더 끔찍했다는 게 연구자들의 증언입니다. 야마다 쇼지 리쿄대 명예교수의 연구를 전한 국내 한 보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이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공작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계엄령이 선포됐고 내무성 경보국장 명의로 전국에 보낸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있으며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는 자가 있으니 엄밀하게 단속하라. 이 직후 실탄을 가진 계엄군은 물론이고 퇴역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자경단이 거리를 활보하며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양심적인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 1982년 작성한 자료집 바람이여 봉선화의 노래를 전해다오에 실린 목격자와 생존자 증언을 국내한 진보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그 참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능케 합니다. 자경단은 다리 초입에 검문소를 만들어 조선인을 골라낸 뒤 일본도로 패고 죽창으로 찌르고 철봉으로 찍고 해서 죽였다. 그해 12월 5일자 독립신문이 보도한 조선인 희생자는 6,661명. 일본 정부는 10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뒤인 9월 1일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른 사안은 몰라도 간토대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서만큼은 국내 신문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실실 떠오른다. 너도 함께 떠오른다. 두 손을 휘 잡고 다시 떠져도 그대는 계속 떠오르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들킬까 닦아버린다. 그대는 왜 이리 모질게 아픈가요?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웃음. 별빛이 툭 떨어진다. 그대가 더 생각난다. 오늘도 눈에 밟혀서 성거리죠. 마음도 그리움 때문에 아파하죠. 그댄 왜 이리 보고 싶죠.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당신이 밟는 어디라도 내 몸 하나는 곳 없어도 그저 나란히 그대의 손잡은 채로 그렇게 난 걷고 싶어. 그렇게 난 지고 싶어. 그대 그대 그리운 그 이름 너의 숨소리 너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그대 그대 흘리는 소리 매일 부르면 혹시나 들릴까 이렇게 외치는 맘이 내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OST죠. 이수연의 소리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5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1년을 보내면서 아픈 과거의 역사와 몇 번이나 마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일본이 있네요. 요즘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 훗날 아픈 역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3541님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모진 고난을 당하고 힘없이 쓰러져 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시지가 않네요. 지금이라도 일본이 진심으로 국가적인 사과를 한다면 한일 관계가 좀 더 나아질 것 같네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계속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본이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하고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의식 느끼고 연구하고 이번 추모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추모 행사를 또 주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극우 정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역사라면 차라리 그것들을 오히려 올려놓고 솔직하게 미안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풀어지지 않을까요?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유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낮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점심시간쯤에 홀딱 다 젖어가지고 우산을 썼는데도 네, 비가 너무 들이치니까. 네, 그렇게 비가 온다는 뭐 예보는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지는 잘 몰랐어요. 네, 이 비를 뿌린 저기압이 어제 이제 중국 남부 내륙에서 발달을 해서 산둥반도를 지나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한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저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그 곧 지나가는 자리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한때 오후 1시 39분부터 1시간 동안 합천의 경우는 72.5mm의 비가 쏟아졌어요. 최근에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전남 강진과 완도의 경우에는 오후 4시 30분을 기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었고요. 특히 이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곳이 수도권 등의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호남 동부와 영남 제주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1시간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내일 밤 정도 되면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호남까지는 내일 새벽, 모레 새벽이죠. 예. 그리고 영남 제주는 31일까지도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80에서 150mm,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은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뭐 이제 국지성 폭우가 내리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태풍의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태풍이 더 올라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연달아 3개가 발생을 하니까 좀 긴장을 하는 거죠. 북태평양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사실 올해 뭐 슈퍼 엘니뇨 이런 얘기가 있어서 태풍이 발생을 많이 할 거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난 24일에 9호 태풍 사올라가 발생한 데 이어서 25일에는 10호 태풍 담레이, 그리고 어제는 11호 하이쿠이 까지 연이어 발생을 하는데요. 북서태평양에서 그러니까 3개의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태풍 발생이 8월 달에 제일 많긴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9호 태풍인 사올라는 필리핀 동쪽 해상을 느린 속도로 돌다가 이제 북서쪽으로 오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남쪽 해상을 지나서 다음 달 2일쯤 9월 2일쯤에 중국 남동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풍을 이동시켜줄 만한 뚜렷한 힘도 없기 때문에 카눈같이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호 태풍 담레이는요. 지금 일본 남쪽 해상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네. 세력이 약한 편이어서 오늘 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태풍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근데 네. 문제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인데요. 발생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이 996 헥토파스칼인데요. 중심 풍속이 최대 20m의 초속으로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세력이 더 커져서 중으로 이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넓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통과하겠고 다음 주 이번 주말을 지나서 이번 주 일요일쯤 되면 중국 상하이에서 남동쪽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예측한 것보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지금 트는 모습인데요. 네. 그 태풍 예보 모델 예측 자료를 보면 예상 진료 범위가 중국의 남동 해안에서부터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로 북상할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반도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태풍의 예상 경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카눈 때문에 한번 좀 당해가지고요. 그쵸. 뭐 중국으로 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지고 한반도로 관통하면서 쭉 올라와 버리니까 맞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실 좀 그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난데없이 또 9월 태풍이 올라가지고 또 피해가 생긴 거 아닐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지금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말이죠.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이제 한 달 남았죠. 그 지금 과수농가나 이런 분들 막바지 지금 한창 과일 이제 수확하고 이런 거 좀 준비하실 텐데 피해 볼까 봐 걱정되네요. 좀 비 부디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지금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주호민 씨 측이 평소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확인이 된 얘기인가요? 뭐 언론에서 이게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카톡에 실제로 메시지가 이제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판단은 저는 청취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선은 자폐 아들을 담당한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잖아요. 예. 그럴 만한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판단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주호민 씨 측에서 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선생님에게 일과 중은 물론이고 연휴와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는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취재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일과 중에는 물론이고 연휴에도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는 건데요. 작년 5월 달에 5월 11일 오전 8시 37분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하니까 더 상위 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라는 요구를 보냈어요. 네. 근데 같은 그 13일하고 18일에도 이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링크를 선생님한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이제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당일날 특수교사에게 학교 안에서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목소리를 내줄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마 이제 사실은 피해 입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주호민 씨 측의 아들의 편만 들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주호민 씨 측의 메시지가 부담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후죠. 오후 8시 8분 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날짜를 바꿔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됐대요. 통합학급의 담임선생님이. 네. 그래서 강제 전학을 원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를 면담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설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이의 힘든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아이를 피해 학생과 분리해서 그러니까 임시 격리 조치하는 게 해결책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는 통합반에다가 아이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한 메시지도 전달이 됐고요. 그 달 15일에도 협의회 장소를 맞춤반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사건 재판 중이잖아요. 예. 재판 과정에서 학부모 증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호민 씨의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런데 이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선생님이 맡았던 특수학급 학부모님들이 주 작가 부부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 반에 아무도 담임 선생님을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해가 된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아동학대를 고소할 수 있는데 어떤 담임 선생님이 이 반에 오려고 하겠느냐. 우리 아이들과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는데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해맑게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걸 보면 화가 난다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님들이요. 조민 작가의 아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아동의. 네. 같은 반 어머니들과 소통을 피했다라고 하면서 일반 학급의 아이들하고는 어울리게 하고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기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워서. 학부모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지금 주호민 씨와 관련해서 예. 뭐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 해당 교사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있고요. 네. 10월 30일에 4차 공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녹음된 파일을 전체적으로 네, 다 재생해서 튼다고 들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니까 네.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어느 쪽의 과실이 큰지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소홀하게 취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공판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각자의 주장,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의 주장이 같이 나오는 부딪히기도 상황이기 하고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거나 이런 입장에서 있는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양쪽의 주장 어느 한쪽만 지금 전하면은 균형을 이룰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좀 다른 측면에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우민 씨 녹음 파일이 또 공개되면 또 다른 이제 보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지가 아마 보도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좀 사건의 실체가 좀 더 그렇죠. 명확하게 보이지 맥락이 않을까 좀 더 싶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을 또 알 수 예.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편에서는 서희초 사망 교사 49제인 9월 4일 추모 집회 교사들이 강행하겠다. 이래서 지금 교육부도 좀 뭐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좀 논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27일 밤에 원래 이제 9월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집회를 한다면 당일날 이제 공교육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가와 병가를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근데 여전히 집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 교사일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단체를 준비를 했고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전국 교사일동의 경우에는 다음 달 4일 오전에 서희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서희초 교사의 49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운영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부가 계속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 겁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 취소를 이유로 많은 학교가 9월 4일 재량 휴업일 지정을 처리하고 있어서 예정대로 집행을 오히려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강행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노조, 교사들하고 학교 당국 그리고 교육부하고 정면 충돌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희초등학교 사망한 교사의 49제가 이제 9월 4일인데 그날 하루는 수업을 멈추고 선생님을 추모하자는 게 원래 교사들의 목소리였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날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교장을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리고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는 교사의 집단 행동에 제동을 건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다가 9월 4일에 재량 휴업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교사 복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하게 되면 현황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교사 관리 똑바로 해라. 네. 안 하면 책임 묻겠다. 이제 위법 활동이라는 겁니다. 네. 교육부 입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요. 교사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절교와 열망, 절절한 추모 염원을 받아서 9월 4일에 교육공동체 회복과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일부 학교 학부모님들은 교사를 지지하고 도시락과 대체 수업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당장 학교가 쉬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북하고 제주 등의 지역별로는 방과 후에 자체 추모 집회를 열자 이런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강경 대응하기 전에 교사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냥 교사들이 집단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유값이 오른다고요? 네. 원재료의 100%가 흰우유잖아요. 네. 그래서 흰우유 가격 인상을 10월 1일부터 반영할 예정인데요.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1000ml 제품 출고가를 3%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2,800원 후반대인데 이게 이제 2,900원대가 됩니다. 근데 3,000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가 우려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흰우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전까지는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앞둔 상황인데 지금 뭐 육류도 마찬가지고 채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그 롯데 샘표 하림의 경우에 육가공 제품의 가격을 올린답니다. 다음 달부터 소세지 가격이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 10% 정도 올리고요. 하림은 닭고기 가공식품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합니다. 장조림 육포의 가격을 샘표 식품의 경우는 12% 넘게 올리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소세지 그다음에 육포, 장조림 이런 건 이제 선물 세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잠깐 음악 나갈 때도 얘기 나눴었는데 폭우하고 폭염 때문에 과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용 홍로 사과 10kg 한 상자가 사과 한 상자가 10만 원 넘었어요, 지금. 사과 한 상자가 10만 원을 네. 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66%가 폭등했고요. 배 15kg짜리 한 상자는 25%가량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배추 시금치보다는 적게 올랐어요. 도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60%가 오른 상황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불안할 수 있다는 게 강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 폭염, 폭우 막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산지 가격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특히나 국제 곡물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우리처럼 쌀 이외에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식료품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참 지금 그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암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체 관광 허용을 한 이후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인천의 경우에는요, 이 의료기기 수출업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허난성에 정저우시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7만 명 정도. 근데 6박 7일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10,000명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까지 4만 명이 인천을 방문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상 관광을 준비를 한 건데 그 관광지가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인천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요. 2016년에 4,000명이 한강에 삼계탕 파티를 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 기억나요. 네, 그때 너무 대단했어서 네. 저도 그 당시에 화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던 사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49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4,000명이었는데 이번에 4만 명이 2026년까지 온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31일에 6호를 태운 크루즈선이 6년여 만에 제주항을 찾습니다.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한 이후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게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지난 주말에 명동에 갔었는데 네. 정말 화장품 편집 시합에 갔는데 네. 제가 진열대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렇게 많아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한국 분들이 아니라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진짜 유커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구나를 제가 체감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한동안 명동이 좀 썰렁했는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하네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데 대한항공이 비행기 탑승 전에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요? 없던 일은 아니고요. 네. 5년 주기로 또 필요할 때 항공기 증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제 표준 체중을 측정을 해요, 승객들을. 네. 평균 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딱 찍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의 체중이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혹시 그 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원칙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 어떻게 체중을 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절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할 때요? 예, 그러니까 체중계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당사자도 알 수가 없대요. 익명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휴대 수화물과 함께 체중계에 올라가서 게이트 앞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게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전에도 했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아닙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아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학창시절 2차 돈의 순교에 대해 배우셨을 텐데요. 그 과정을 기록한 비석에는 2차 돈이 순교할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이 흔적 역사,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2차 돈의 순교와 순교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견 히스토리텔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순교비에 새겨진 글자를 최첨단 장비로 판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고요? 최근에 판독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판독을 했다라는 거죠. 2차 돈 순교비는 9세기죠. 818년에 조성된 비석인데요.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관에 이제 상설 전시 중입니다. 네. 저 같은 그 비전문가의 눈썰미를 보면 열자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열자를 읽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RTI 촬영을 읽어냈다라는 건데 이 RTI라는 게 뭐냐면 그 360도 각도로 돌아가면서 그 빛을 계속 이렇게 쪼아줘서 그 글자가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을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읽어내는 첨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9자를 새로 읽었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그 형태를 잘못 표기했거나 그러니까 오기 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글자로 잘못 읽은 오독 그런 거 64자까지 해서 새롭게 이제 읽거나 고쳤습니다. 그러면 79글자에 64글자 이렇게 하면은 14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43자를 판독한 거예요, 정확하게? 되게 뭐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라라고 이제 하는 연구자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엘대에서 해독하기는 어려웠지만 2차 돈 순교의 전모를 밝힌 비석의 전반적인 내용 아마 그 비석이 옛날에 깨끗할 때 이런 그 고을 자료로 해가지고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를 때 그 삼국 해동 고승전 이걸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순교비의 명문이 아까 얘기했듯 잘 보일 때 뜬 탁본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베껴서 목판본으로 찍어낸 글씨첩이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몇 자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뺏겨낸 글씨첩이 있거든요. 뭐 그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돈의 순교 이야기를 알고 있게 되는 거고 2차 돈의 목에서 무슨 흰 피가 뭐 나왔다든지 혹은 뭐 꽃비가 내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문을 이렇게 읽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돈 순교비의 가치 필설로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학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 돈 순교비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격렬한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것을 이차전의 순교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서술했다라는 거고 네. 또 이 비석이 그런 2차전의 순교와 관련된 1차 자료라는 그렇죠. 거 그것이 예. 의미가 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 고승전 이런 것들은 2차 사료잖아요. 그렇죠. 그걸 옮긴 거니까. 예, 그걸 옮긴 거니까. 그래서 예. 이 비석은 818년에 신라인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흰피가 쏟았다든가 꽃비가 내렸다든가 하는 따위의 내용은 이건 뭐 나중에 진짜 뭐 터무니없는 뭐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신라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이차전의 순교 이런 이적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번 비문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다고요? 원래 이제 그걸 이럴 것이다 했는데 예. 그 제대로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이게 2차전 순교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꽃비라든지 이런 흰피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 이 비석의 명문이 잘 보일 때 탁본을 떴거나 베껴서 혹은 아까 얘기했던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유명한 내용, 그것이 뭐 순교 중에 빨간 피 대신에 흰 젖이 솟구치고 꽃비가 내린 장면 이걸 또 한 장의 사파로 새겨놨거든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획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밖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차전이 입었던 옷 이것도 이제 당대 신라 시대의 옷의 복식이라고 하는 옷의 꾸밈새 이런 걸 연구하는데도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파까지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당시 장면을. 그러니까 글을 사실은 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림을 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고 뭐 일종의 그렇죠. 불교신자들을 감옥하거나 막 이런 우리가 이 기사나 책을 보면 사파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 하나로 볼 수 있게 그런 그렇죠. 식으로 했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꽃비가 딱 내리는 장면이 거기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전 순교의 유일한 약점은 뭐 극렬한 극심한 마멸 때문에 읽어낼 수 있는 글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이 비석이 잘 볼 때 뜬 탁본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로 추정 판독을 해왔기 때문에 심한 비일진 몰라도 예. 짝퉁으로 원조를 설명한 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조 대접을 못 받았던 거네요. 역할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접도 못 받았지만 예. 역할도 못했다라는 거여서 예. 원조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뭐 그러던 차에 세상 좋아가지고 첨단 판독 기법이 개발된 덕분에 뭐 140 뭐 석자를 또 새롭게 읽은 게 79자, 고쳐 읽은 게 64자 해갖고 더 확실하게 고별해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비문에 있는 글자는 143자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총 비석에 보면 칠행이 있고 25줄이 있고 예. 5개 면으로 추정되는데 그림이 있는 면에도 뭐 사실은 그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연구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 그림 내용은 빼더라도 예. 그 5개 면으로 추정되는 걸 총 이렇게 계산해 보면 875자 정도로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번 판독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탁본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총 73.4%인 642자 신규 판독 뭐 79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읽어낸 격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낸 글자 가운데 정말 이건 중요하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이번 판독의 핵심이 비문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건립 연대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비석이 언제 생겼다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까지 순교비의 건립 연대는 원하 13년 818년 무술 8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잘 보일 때 순교비를 탁본한 자료를 목판으로 인쇄한 그런 글씨첩이 있습니다. 원화첩이라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화 13년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막상 순교비를 보면 이 원화 13년 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요. 하필이면 비문의 첫면 굉장히 마멸이 심해가지고 거의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면 맨 오른쪽 행 중간 부분에서 13이 보인 겁니다. 13이. 그러니까 13이라는 것은 원화첩에 등장하는 비문의 첫머리 원화 13년의 13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문제는 그런 13년이라는 것이 첫 행의 중간쯤에 보였거든요. 그러면 첫 행의 윗머리 위쪽에도 뭔가 주어가 있을 거다. 그렇겠죠. 라는 존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RTI로 빛을 쬐 보니까 거기서도 뭔가 어렴풋한 개견자 비슷한 뭐 그런 부스가 보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해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예. 연구자들이 보면 이게 개견자가 있고 그걸 보면 염자다. 염자요? 우리가 염증 날 때 그 염자가 있는데 그 염자다라는 건데 그 염척이다라는 비문의 주어가 염척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독이 됩니다. 염촉? 염촉이 뭐 어떤 뜻이에요? 염척이 누구냐 하면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 이차돈의 어떻게 보면 본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본명이요? 예, 삼국유사를 보면 순교자 이름은 박염촉이다라고 나오고 혹은 가로 열고 이차 혹은 이처라고 이제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삼국사기에는 이차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돈이라고 이제 한 건데 네. 순교비에서는 염촉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본명으로 염척이라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 염척이 맨 첫 번째 나오고 네. 한자 건너서 당기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네. 사실 2차돈 순교배를 석당기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팔각 돌기둥에 이렇게 불경 같은 것을 새긴 것을 석당이라 그래서 돌깃발 같은 깃발 같은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2차돈 순교를 보면 그냥 비석 같은 것이 아니라 네. 육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형의 돌 깃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불경을 세운다든가 그런 그 고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뭐 이적을 새긴다든가 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돈 순교배 첫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염촉의 석당기 즉 비석 같은 것이 원하 13년 818년 헌덕왕 13년 무술 8월 며칠에 조성되었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요번에 판독 결과 대충의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이제서야 순교비가 원조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내용을 해독해 본 결과 네. 신라 사람들한테 2차돈의 순교하고 순교비는 어떤 의미였을지 담겨 네.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순교비하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요컨대 이런 거죠. 527년에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할 작정으로 해서 첫 번째 사찰인 흑륜사 사찰을 짓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소신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당시에 토속신앙을 믿던 그런 당시 귀족이라든가 지배 세력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정치 지도자는 종교 문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정치나 종교나 이런 거 되게 디테일 뭐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죠. 예. 복잡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풍왕이 고립무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죠. 네. 야, 내 편에서 나를 좀 뭐 이렇게 도와줄 사람 없느냐라고 이제 하니까 예. 이때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당대 22살 혹은 뭐 어떤 책에는 26살이라고도 하는데 예. 염척 즉 2차돈이다라는 건데요. 그때 22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엔 22살, 23살 때 성인이었겠지만 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애지만 그 이분이 17관등 중에서 10위에서 13위 정도 되는 그 벼슬 이름이 관직 이름이 사인 벼슬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급 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왕의 최측근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에 뭐 행정관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네. 어쨌거나 손 들고 나온 염척 2차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께서 네가 왕명을 잘못 전했다라고 저를 꾸짖고 신의 머리를 벤다면 백성들이 아마 그리고 만민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순교를 자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제목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버풍왕도 아니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모시나 이렇게 나왔겠죠. 뜬금없는 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차돈이 계속 그래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순교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순교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대는 베옷을 입었지만 뜻은 비단을 품었구나. 생각은 백성에 있고 마음은 왕에게 충성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순교 명문에 나오는데요. 예. 이 결국 염척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버풍왕이 무장한 무사들을 뭐 이 조정의 사방에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대소신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쳐요. 너희는 내가 불법을 믿으려고 사찰을 짓는다고 여겨서 지금 나한테 반역을 꾀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대소신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반역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막 맹서하고 아닙니다 하고 손살을 치고 그러는 거죠. 뭐 2차돈
내가 한 이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 이 여기서 이제 순교비의 판독이 약간 불분명해요. 예. 그러면서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해동고성전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네. 삼국유사는 뭐라 그러냐면 버풍왕이 사찰을 조성하라는 왕명을 이차돈이 고의로 늦춰서 전달했다라는 이유로 염척의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제 전했는데 예. 반면에 삼국사기는 뭐라 그랬냐면 불교를 받아들이자는 염척 이차돈과 절대 안 된다는 신료들 사이에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예. 버풍왕은 희생양으로 해서 이차돈에게 죄를 묻는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이제 했고요. 해동고성전은 염척이 극력 반대하는 대소신료 앞에서 내가 왕명을 사칭해서 흑륜사 사찰 건립을 강행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씩 좀 다른 내용이죠. 다르긴 한데 약간 해동고승전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차도는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악의 근원, 이 악의 축으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염척 이차돈이 형장으로 끌려 나오고요. 이 사형집행관이 모자를 벗기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참수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제 순교비는 그렇게 썼는데 그림이 좀 다릅니다. 그림은 그 순교비에 나온 그림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한 염축이 관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떨어진 목을 보면 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아마 문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그림은 좀 시각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순교 장면을 미화했거나 좀 신성시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대고 뭐 뒤로 묶고 이러면 좀 그렇죠. 없어 보이잖아요. 순교자가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야기 구조로 보면 어찌됐든 죄를 뒤집어 쓰는 희생양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개죽음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끝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척 이차돈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냐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죽어요. 유언을 남기는데 그러면서 목이 탁 떨어지는데 막상 그 진짜 순교비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염척이 예언했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염척의 목이 떨어지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배교 1장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우명화 땅이 6번 흔들렸다. 지위 육약이라고 하는데 도약할 때 그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기겁할 일 아닙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자체 목을 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라도 신라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돈 순교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되게 좀 러프하게 썼는데 사람과 물건이 애통해했고 동식물이 불안해했고 길에는 통곡 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엔 발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했는데 삼국유사는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이차돈의 친구들은 창자가 끊어진 듯 이별을 애석해했다. 상여를 바라보면서 장송곡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했다라고 했고요. 삼국사기는 뭐라고 썼냐면 이후에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불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보니까요. 맥락상으로는 당시 불교 신자, 불교가 상당히 퍼져 있긴 했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조금씩 퍼져 있었고 민간 신앙으로 조금씩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런데 목에서 피 대신 젖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흰전 이야기가 나오는 불경들이 있습니다. 뭐 현의경이라든가 부법장인연전이라는 불경들이 있는데 5세기에 편찬된 불경이기 때문에 당대 유행을 했을 거고 다 읽어봤을 거죠. 이건 뭐냐면 불교를 탄압했던 옛 인도의 왕들이 고승의 머리를 베자 뭐 정수리나 목에서 젖이 나오고 또 사지를 잘랐던 몸이 되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순교자의 어떤 마지막 최후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조선 천주교 도입 시기에도 이 염척 이차돈의 순교와 같은 흰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논문을 천주교 순교에서요? 나와서 봤는데요. 1801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그 신유박해 그 순교자 중에서 윤점해와 그다음에 문영인이라는 여자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주인공인데 윤점해라는 분은 조선 최초의 수도인 동정로 공동체를 결성한 인물인데요. 신유박해 때 붙잡혀가지고 온갖 혹독한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잘린 목에서 흘린 피가 우윳빛이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국녀 출신 천주교인인 문영인도 신유박해 때 역시 체포돼서 고문 모진 고문에 시달리는데요. 그때 약간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고문으로 찢긴 다리에서 솟구친 피가 금방 꽃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는 거고, 이어서 참수형을 당해서 머리가 떨어졌는데 역시 흰 피가 흘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천주교에서도 전합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이렇게 순교 장면이 그려지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특히나 그 이 흰 젖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죠. 꽃비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 피는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지만 빨간 피는 젖은 사실 재생, 생명을 또 상징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순교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재생의 의미를 강렬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순교자 한 사람만의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젖이나 우유 같은 것은 고통받는 중생과 민중을 살리는 자양분, 먹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차돈 염촉의 순교가 바로 그랬는데, 그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서 신라 불교가 삼국 통일을 견인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촉매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차돈이 신라인들한테는 굉장히 불심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이차돈의 순교를 다시 학창실로 되돌아가서 배우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신라인들한테 이차돈은 불심의 상징으로 추앙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다 이게 290년도도 지나니까 추모일리가 아무래도 사라지니까 이제 그 되살아나는데, 그때가 이제 헌덕왕 연간인데 대대적인 염촉 추모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게 817년에서 18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최고위 그런 불교 관직 중에 한 분인 해룡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불교계 고위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염촉의 옛 무덤을 고치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차돈의 순교비다라는 거지. 290년 만에. 그래서 1800년대에 그때 추모비가 세워지는 거군요. 근데 그때 추모 분위기가 되살아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 순교비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이 무덤에서 그 어린 혼백이 나타나서 늙은 혼백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내가 꿈에서 본 내 아들 같다, 내 아들의 혼 같다라 해서 뭐 조문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혼백이 내가 누군지 아냐, 염촉 이차돈이다, 옛날에 뭐 불법을 일으키려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통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90년이 지난 후에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염촉이.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나를 잊었냐라고 호통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순교비에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데 상부유사나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순교비를 우리가 비문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는 12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깨어났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이차돈 순교비가 되게 중요한 문화재인데 아직까지 소유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지적 문화재입니다. 소유권이 뭔가 이게 경주박물관 거냐 아니면 백률사라고 절 거냐 이런 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 있으니까 아마 혼백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읽어야 될 또 비문도 있고 해서 뭐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